자,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 실무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문제를 전반적으로 넘겨보면서 실제 시험장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자, 문제를 딱 받았더니 갑은 서울 A지방법원으로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것은 도정법 관련 논점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음 1번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상가액, 두 번째 개발법에 의한 시상가액, 자,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 10점으로 구하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특이하게도 물음 3번과 물음 4번이 약술 문제입니다. 물음 3번은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라고 묻고 있고, 물음 4번은 시상가액을 검토 조정하여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라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1번 문제인데도 약수형, 이론 서술형 문제가 절반의 배점인 20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물음 1과 물음 2가 아니라 오히려 물음 3과 물음 4 약술 문제에서 변별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다음에 물음 3번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아마도 이렇게 두 가지 평가 방법의 장단점을 묻는 경우에는 이것의 장점이 이것의 단점이 될 것이고 이것의 단점이 이것의 장점이 되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평가 방법 제시하고 있고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한 일반적인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이 평가액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발이익의 반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물음 3번에서 적어주셔야지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의 일반적인 장단점 적어주시면은 유효 적절한 득점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음 4번에서 시상가액 검토 조정을 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라라고 묻고 있는데 무려 배점이 10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평가 실무 문제를 푸실 때 자, 이렇게 1번 문제급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시상가액을 도출해서 그 여러 개의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최종 평가액을 도출하는 결론을 쓰기는 써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그 시상가액 조정 부분을 한 2에서 3점 정도, 목차 하나 갖고 2에서 3점 정도의 분량으로 언급을 했었지 이렇게 10점이나 되는 배점으로 물어본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차 하나로 2에서 3점 정도로 간단하게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시상가액 조정 기준을 먼저 서술하고 이러이러한 조정 기준이 있는데 각각의 조정 기준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최종 평가액을 얼마로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그러한 이론적인 베이스 없이 시상가액 조정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대충 작성하신 경우에는 본인은 시험장 나오실 때 나 그래도 1번 문제 시간 내에 풀었어라고 착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 점수는 처참하게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자, 우리 37회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산 분량이 적었어요. 계산 분량이 적다 보니까 심지어 합격권에 있었던 수험생분들은 시험을 보고도 심지어 실무 시간인데도 시험 시간이 남았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 시간이 남았다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실하게 답안지를 더 잘 쓰지 못했다.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여지로 저한테는 들리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분들은 자신이 시험을 잘 봤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점수가 나오면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안 나오면서 우리 시험은 문제가 많아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사실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변별력은 물음 3번과 물음 4번에서 변별력이 있었을 거라는 점 이따가 예시사방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 1번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문제 1번뿐만 아니라 37회 시험 전반적으로 숫자로 채점하겠다라는 출제위원회 의도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맨 밑에 기타사항 보시면요.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에서 절사하라라고 나와 있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하라.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 단가는 100원 단위에서 절사하라. 그리고 자 밑에 각 시산가액은 1000원 단위까지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자릿수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을 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산에 있어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한 가지 숫자, 유일한 딱 한 가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는 문제를 줬고 따라서 그 유일한 한 가지 숫자대로만 딱딱딱딱 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최종 평가액만 봐서 그 최종 평가액이 맞으면 어차피 위에 풀이는 당연히 맞았겠거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유일한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다. 딱 하나의 숫자가 유일한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의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다 또는 중간에 풀이 과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크게 감점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가 기준이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평가 기준이 내려가요. 관대하게 채점해 줍니다. 어차피 수험생들이 숫자를 못 맞춰, 어차피 숫자를 다 같이 못 맞히는 상황이라면 풀이 과정이라도 정답에 최대한 근접한 풀이 과정이라면 득점을 많이 인정해 줍니다. 어차피 숫자는 다 같이 못 맞추는 거니까 풀이 과정이라도 최대한 근접했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같이 숫자가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 아주 깐깐하게 채점 기준을 높입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 틀렸는데 숫자가 틀렸는데 풀이 과정이 많이 근접했다. 많이 근접했지만 아쉽지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채점 기준이 관대해지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쉬워지면 채점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승패를 크게 좌우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봤더니 자료 1번에서 이러이러한 것이고 현황이 도로라는 거, 도로 108제곱미터입니다. 자, 도로인데 그런데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명확하게 줬어요. 아시겠죠? 개발이익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시가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요구사항을 줬습니다. 자, 넘겨봤더니 대상토지 개황에서 개요 나와 있고 이러이러한 토지고 주변 환경 등등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나와 있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사항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적절한 표준지 하나 선정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하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자, 지역요인 비교치는 구하래요.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치는 내가 직접 구해서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고 자, 개별요인 관련 자료 인데 M동 자료가 있고 H동 자료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판단도 해야겠죠. 다음에 사례 자료가 있는데 평가 사례가 있고 거래 사례가 있어요. 자, 평가 사례야 그 밖에 요인 보정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사례 중에서 하나 적절하게 골라서 그 밖에 요인 보정치로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 2번에서 거래 사례가 나왔습니다. 거래 사례는 원래 원칙이 제가 뭐라고 했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서 별도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평가 사례도 있고 거래 사례도 있었을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활용된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거의 굳었어요. 어떻게 굳었냐면은 평가 사례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구하고 거래 사례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별도의 평가 방법에 활용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자료의 활용이 굳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거래 사례가 제시되어 있긴 한데 문제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상 가액을 구하라 라고만 되어 있고 거래 사례 비교법 같은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래 사례도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하는 사례로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활용하는 문제가 잘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자료 7번에서 자, 분양 신청 안내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자마자 이걸 이용
이용해서 개발이익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건 뭔가 개발이익을 구하는데 관련된 자료이겠구나. 그리고 자료 6번까지가 공시지가 기준법과 관련된 자료이니까 자료 7번부터가 개발법과 관련된 자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으로 풀어라 라고 하면은 그거에 필요한 자료를 섞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이라고 하고 개발법에 필요한 자료를 개라 했었을 때 공공, 개개, 공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섞어서 주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줘요. 공공 주고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면 개발법 풀이에 필요한 자료를 개개 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맨 마지막에 공통으로 자료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따라서 자료 7번부터가 개발법 관련 자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자, 분양 대상 나와 있고 조합원 예상 분양가 나와 있고 비례율 나와 있고 하면서 뭔가 뭐 비례율, 종전 자산 가액,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이 이걸로 계산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예상 분양주택 타입은 59 타입을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시장 금리 할인율 나와 있고 스케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7번부터 해서 개발법으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황이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대지로서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관련 판례에서 공부했지만 현황 도로라고 해도 물론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판례이긴 한데 현황 도로라고 해도 그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에 따른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할 시가로서 매도 청구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시가로 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 판례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둘 다 똑같이 매도 청구라는 방법에 의해서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적 평가이고 매도 청구 소송 목적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에도 현황 도로이지만 대지로서 봐야 하고, 다만 도로로서 형상의 열세함 등은 개별윤에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도로로서 감가 0.33을 했냐 안 했냐에서 이미 결론은 난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에 저도 참 죄송하고 되게 안타깝지만 이 문제를 푸실 때 도로로서 감가 0.33을 한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서 이 문제는 틀린 거다 라는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로로서 평가해도 되지 않냐라는 뭐 그런 의견은 저는 사실상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에서 도로로서 감가 0.33을 해버렸으면 좀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관련 판례에 의해서 현황 도로이지만 대지로서 평가해야 되고, 다만 도로로서 형상의 열세함 등은 개별 요인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보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이러하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자료 1번에서 사건 번호 나와 있는데 사건 번호 중요하지 않죠. 감정의 목적인데, 자, 기준 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 날짜에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 매매 계약에 따라, 자,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사적 평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공익 사업에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이니까 사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시면 돼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 대금을 객관적으로 확정해라라는 것이고, 감정 목적물은 도로이면서 면적은 현재 108제곱미터입니다. 자, 감정 사항은 위 감정 목적물에 대해서 이 기준 시점 현재 M동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개발이익을 포함하라고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이러한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이러한 개발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례를 갖고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개발법은 자료 7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이러한
재개발 사업,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은 만약에 끝까지 참여했다면 이러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개발이익의 크기를 구하도록 문제에서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자, 대상토지 개황 보시면요. 이러한 토지다라고 되어 있고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 읽어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기존 주택지대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M역의 북측에 있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동서남북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M역 북측에 있든 남측에 있든 뭐 서측에 있든 동측에 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거나 M역 근처에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 상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형상 및 이용 상황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정형 완경사는 개별요인 비교할 때 필요한 자료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인접한 5개 단독주택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황은 도로인데 만약에 이것을 도로이지만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한다면 그 토지가 도로가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이용됐을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 도로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얘도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됐을 거다라는 이용 상황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로를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서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이 도로가 무슨 이용 상황으로 이용됐겠느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면도로 상태인데 6m 포장 도로니까 세로가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 사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렇게 관련 규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공시지가 하나 적정하게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것을 공시지가 선택하실 때 단순히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을 보실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 검토에서 M동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구역은 지역의 중심축이자 뭐 이러이러한데 자, 뭐 M역 북측에 있대요. 뭐 방향 중요하지 않고 자, 이에 본건 사업구역이 전반적으로 H동 사업구역에 비하여 지역 요인이 열세하대요. 지역 요인이 열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건은 M동이고 지금 인근에 H동이 있는데 자 M동이 H동에 비해서 지역 요인이 열세하다라는 것이죠. 지역 요인이 열세하다. 따라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별도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두 활용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죠. 모두 활용하기로 함. 이 말은요. 가능한 모든 사례를 다 이용하라 라는 것이고 본 문제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2개씩 짝지어서 두 쌍이 나옵니다. 두 쌍이 나와요. 두 쌍. 그렇게 해서 2개의 수치가 나올 것인데 그 2개의 수치를 이용해서 최종 지역요인 비교치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것을 한 개만 구했다라고 하면은 치명적인 감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단순하고 난이도가 쉬울수록 채점 기준이 깐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만 한 쌍으로만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한 쌍으로 구한 사람들은 아마 좀 치명적인 감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거예요. 수험생들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치를 한 쌍으로 구했냐, 두 쌍으로 구했냐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될 것이고 도로 0.33 감가했냐 안 했냐 역시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일한 딱 하나의 정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실무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풀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애매한 경우에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일로 갔는데도 또 다른 데에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일로 갈 수 있고 뭐 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실무 문제의 경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실무 문제의 경우에는 최종 결론이 여러 개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또 이 문제 1번뿐만 아니라 37회 문제 자체가 37회 전체적으로 거의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거의 하나의 길밖에. 그래서 이 하나의 길로 오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지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는 건 다 틀린 거다. 다른 길로 빠지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하나의 길로 출제자가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출제 기조가 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과거와 같이 숫자를 어렵게 줘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또 시간 내에 못 푸는 그러한 실무가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숫자 계산은 딱 단순하게 하나의 길만 제시하고 대신 그 판단이 하나하나의 판단이 정확했냐 정확하지 않았냐 갖고 치명적인 감점을 하는 방법으로 채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서술을 요하는 부분이 점점 더 출제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쌍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집값 변동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보세요. 집값 변동률도 그냥 줬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표를 갖다 쓰라고 그냥 준 겁니다. 바로 이게 숫자는 단순하게 하지만 판단은 정확하게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지역요인 비교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하라라고 주고 있고 개별요인 비교치는 M동이 있고 H동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소재지에 개별요인 비교치를 써야 될지 판단을 이따가 해봐야겠습니다. 자, 사례 자료가 있죠. 자, 평가 목적이 담보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목적이 상이해서 자, 소송 목적인 요 D 사례를 쓰는 것이 맞겠고요. H동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동이 다르니까 저거는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급 사례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거래 사례인데 요거는 지금 뭔가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쓰지 않고 근데 A 사례는 별도의 문제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요 A 사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밖의 요인 보정치도 2개를 구하도록 문제가 요구하고 있어요. 자, 자료 7번부터는 개발법인데 일단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개발법으로 들어오도록 하죠.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시사반 이제 같이 볼게요. 평가 개요에서는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의한 매도 청구 감정 평가로 적정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평가할 것이며 기준 시점은 이때이고 토지의 현황이 도로이지만 시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자, 대지로서 평가를 하되 각 토지의 형태, 형상이 불리한 것들은 개별 요인 비교에서 고려를 해서 감액해서 평가하겠다. 기본적으로 대지로 평가하겠지만 형상이 열세하고 불리한 것은 개별 요인에서 감액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평가 방침을 제시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련 판례 넣어드렸는데 비록 이 판례가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판례이긴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주택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도 청구권 행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권을 소송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례의 내용과 동일한 논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판례 한번 더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자, 물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공법상 제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 보겠습니다. 자, 본건은 M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이죠. 자, 그래서 C하고 D가 M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고 이 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야지만 이 M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기가 용이할 것이에요. 그래서 C하고 D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공법상 제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적어주시고 자, C하고 D가 이제 문제이고 E하고 F도 역시 다른 정비구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제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C 아니면 D인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C 아니면 D인데 자, 본건이 현황 도로이지만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이용됐을 것이라고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됐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서는 다세대와 단독이니까 C와 D 중에서 D를 골라주시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D를 골랐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C는 이용 상황이 상이해서 배제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시점 수치는 문제가 준 것이고 자, 지역 요인은 같은 지역이니까 인근 지역으로 대등하겠죠. 자, 개별 요인은 이건 지금 M동이니까 그래서 M동에 나와 있는 개별 요인 자료를 이용해서 개별 요인을 집어넣어서 숫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개별 요인까지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가 사례와 거래 사례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평가 사례는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과 니읒은 평가 목적이 상이하니까 디귿을 선택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사례 중 개발이익 반영을 위하여 유사 정비구역 내 사례인 디귿을 선택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거래 사례 중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여기서 A가
자, A하고 B죠? A하고 B 중에서 B는 정상적인 사례로 보이지 않으니까 A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거래 사례 A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 선정했고요. 그럼 이제 평가 사례를 이용해서 그 밖에 요인 보정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평가 사례 디귿이 이게 H동입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해요. 자, 지역 요인 비교를 하려면 다시 이제 앞으로 공시지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 A하고 B는 배제하고요. 자,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기 위해서 M동의 표준지와 H동 표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M동 두 개가 있고 H동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 상황 봤더니 다세대, 단독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C하고 E를 연결하고 D하고 F를 이렇게 짝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용 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끼리 엮어지기 때문에 비교의 요소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M동이 두 개 있고 H동 두 개 있는데 어떻게 짝지을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C하고 E, D하고 F를 짝지으면은 최대한 유사한 표준지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짝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C하고 E 그리고 D하고 F 이렇게 두 개로 짝 지어 주시고요. 자, 먼저 D하고 F 봤더니 D하고 F가 다른 게 뭐냐라고 봤더니 동일하고 요게 다르네요. 요게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 요거 하나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세각가만 세로 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역요인 비교치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H동이 분모에 오고 M동의 지역요인 비교치가 이렇게 분자에 와야 돼요. 그렇죠? 왜? 대상이 M동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평가 대상이 M동에 있기 때문에 M동의 지역요인 비교치가 분자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M동은요. 지금 M동은 세로 가요. M동은 세로 가고요. H동이 세각가입니다. 세각가는 이게 각지이기 때문에 얘가 더 우월하죠. 그래서 이것을 맞춰줘야 돼요. 자, 개별 요인치를 모두 다 똑같이 맞춰줘야지만 지역적 격차만 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별적 격차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적 격차뿐만 아니라 개별적 격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적 격차는 모두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지만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순수하게 지역적 요인에 의한 격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세각가를 세로 가로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이때 지금 이 토지는 이 공시지가는 H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표에서 H동의 개별 요인 비교표를 이용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서 개별 요인 비교에서 M동이 있지만 우리는 H동의 개별 요인 비교표를 활용해 주셔야 되고, 자, 도로 조건에서 H동이잖아요. 이 H동 내 토지인데 세각가를 세로 가로 바꿔줘야 됩니다. 세각가가 아니라 얘를 세로 가로 바꾼다면, 맞춘다면 얼마의 보정률이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인데, 자,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죠. 자, 얘가 왼쪽에 있고 얘는 이렇게 위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각가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 세로가가 오른쪽에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세각가 그리고 세로가 하시면 0.95가 됩니다. 어쨌거나 얘를 낮춰줘야 돼요. 얘가 지금 각지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요. 따라서 얘를 세로가 한면, 각지를 한면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가격을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주기 위해서는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0.95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표 보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세각가를 세로 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얘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세로가 찾으시면 되고 얘는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위에 올라가니까 위에서 세로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95가 나오는 거고 H동 개별 요인 자료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0.95 곱해주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0.95 곱해주면은 그러면 얘가 세로 가로 맞춰지는 거예요. 세로 가로 맞춰지면서 그럼 이제 표준지 D하고 F는 개별 요인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개별 요인에서 딱 하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도로 전면 조건인데 그 도로 조건까지 동일하게 세로 가로 맞춰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개별 요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가격 격차는 무엇에 의한 격차다? 바로 지역 요인에 따른 격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0.9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M동이고 얘가 H동이에요. 그래서 얘가 분자에 오고 얘가 분모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요인 비교치 하나 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C하고 F를 비교해서도 또 하나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C하고 F는 두 가지가 달라요. 도로 조건하고 형상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H동의 개별 요인 비교표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일한 얘기니까 설명 생략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1번 도로 조건 맞춰주시고 형상 맞춰주시면은 그럼 이제 개별 요인적으로 동일한 표준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가격 격차는 지역 요인 격차로 인한 가격 격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M동, H동 해주시면은 지역 요인 비교치가 0.89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0.90과 0.89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0.90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0.89로 결정했다? 그건 성격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무는요, 가급적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현업에서도 숫자가 막 지저분하게 막 나오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숫자를 정리하려 하거든요. 따라서 지역요인 비교치가 0.9가 있고 0.89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0.9로 정리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상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0.9로서 지역 요인 비교치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것이 평가 사례 디귿을 기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인데, 자, 이렇게 해서 분자의 평가 사례를 기준한 비중가가 오고 분모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한 것이 분모에 오면 되겠죠. 여기에 지역요인 비교치 0.9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2.15가 나오고 마찬가지 로직으로서 거래 사례 A를 기준해서 구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2.1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래 사례 A는 같은 M동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치가 1이 들어갔습니다. 0.9가 아니라 1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자,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산술 평균을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2.15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런 지점, 방금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거나 지금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사실상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점이 출제위원이 숫자 채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숫자가 맞으면 맞는 거고 숫자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상가액이 10528, 000 이라는 숫자가 이면은 맞는 거고 이 숫자가 아니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도출되도록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밖에 요인 보정치까지 구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은 공시지가 시상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 면적해 주시면은 총액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먼저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발법에 의한 시상가액 구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 7번 보시면요. 분양 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나와 있고 각각 타입이 59, 84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면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지 이하 면적 내용은 사실 문제 풀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59제곱미터짜리가 얼마짜리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전유가 몇 제곱이고 공용이 몇 제곱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조합원 예상 분양가인데 자, 우리 뒤에 거 미리 봐서 알고 있지만 59 타입을 분양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9 타입만 보시면 되는데 9억 9천 정도의 분양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자, 이 59 타입의 시세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매도 청구를 당하지 않고 종전 자산으로서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끝까지 참여해서 이러한 종후 자산을 분양받는다면 조합원 분양가로 9억 9천을 내면은 59 타입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59 타입의 아파트를 9억 9천에 받을 수 있고 비례율은 101%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건 종전 자산 평가 내역은 4억 3천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뭘 구했냐면요. 방금 앞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시상가액 구해 보니까 1제곱당 거의 1,000만 원이 나오고
총 평가액은 11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전자산평가액은 4억 3천이 나옵니다.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거의 3분의 1 가격인데 3분의 1 가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종전자산평가로서는 도로로서 평가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현황 도로인 경우에 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이 도로는 종전 자산이 되는 거예요. 종전 자산이 되는 거고, 그때는 도로로서 평가합니다. 그때는 도로로서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금으로 받고 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시가로서 그때는 매도 청구를 당하는 거고, 자,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시가로 청산받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때에는 대지로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현황 도로인데, 물론 지금 사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유지. 자, 사유지로서 현황 도로일 때 종전 자산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은, 즉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이 사업의 끝까지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은 종전 자산으로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도로로 평가하게 돼요. 따라서 당연히 이때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라고 해버리면, 나 이런 아파트 분양 안 받아,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라고 해버리면은 매도 청구 소송으로서 시가로서 청산하게 되고, 그때는 대지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로 평가할 때는 1제곱당 1,000만 원, 총액은 11억 나오는 건데, 종전 자산으로 평가할 때는 그것의 약 3분의 1 정도인 도로로서 4억 3천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액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문제 1번의 핵심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종전 자산으로 평가될 때와 매도 청구 소송에서 평가가 될 때, 그때 각각 어떻게 평가가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건 종전 자산 평가액은 4억 3천이다라는 것이고, 자, 90제곱 이상이면은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본건은 108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으로서 청산받고 나가지 않고 이 사업에 끝까지 참여했다면 9억 9천에 조합원 분양가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종전 자산으로 평가되면 4억 3천밖에 평가가 안 되고,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청산받고 나가면은 11억에 평가가 되니까 무조건 청산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자, 지금 우리가 요것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무조건 현금 청산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사업에 참여한다,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한다 라고 하면은 대신 어떠한 장점이 있죠? 바로 종후 자산을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대신 조합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얼마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9억 9천인데 그냥 10억이라 합시다. 10억이라 합시다. 자, 근데 지금 이 아파트가 현재 주변에 시세가 얼마래요? 현재 시세가 약 1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5년 경과한 거는 뭐 16.6억이래요. 따라서 현재 16.6억 정도 한다고 해요. 따라서 현재 시세로 비교해도 6.5억 정도 이익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5년 경과한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가 16.5억 정도 하는데, 그럼 얘는 신축이죠? 얘는 지금 갓 태어난 빵살짜리 아파트잖아요. 갓 지은 새 아파트인데, 그럼 얘는 한 17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만 7억 정도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억짜리 아파트를 대신 10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현금 청산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 예상 추가 분담금 납부 만료일 기준하면은 그때는 한 19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를, 이렇게 시세가 비싼 새 아파트를 9억 9천, 약 10억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합원으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청산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봐야 돼요. 이게 유리한지 저게 유리한지 의사결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예상 분양주택 타입은 59 타입을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고, 자, 시장가치 추정인데 현재 주변 시세가 이 정도이니까 이 정도 아파트인데도 9억 9천에 분양받을 수 있게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 이러한 표현이 물음 3번과 물음 4번에서 약술 답안을 쓰실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축비는 상승되어 왔으며 그러한 추세이며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임대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대요. 자, 건축비도 상승하고 있고 아파트의 임대가나 전세가 또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임대가나 전월세가라고 나와 있지만 임대가나 전월세가가 오른다라고 한 것은 아파트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인근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보면은 본건 정비 사업, 요거 5타네요. 정비 사업이고요. 사업의 예상 추가 분담금 납부 만료일 기준으로, 자, 59 타입의 시장 가치는 19억 원으로 추정된대요. 자, 예상 추가 분담금 납부 만료일은 언제이냐? 스케줄 봤더니 2031년 02월 달입니다. 그때 정도에는 19억 원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자료 8번 보시면 시장 금리 나와 있는데, 자, 이 시장 금리에서 우리가 적절한 수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업 평가 보고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현업 평가 보고서와 매우 유사한데 사실 37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현업 보고서와 매우 스타일이 유사합니다. 자, 현업에서 할인율이나 환원율을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관련 금리 자료를 제시해요. 자료를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얼마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인근 지역인데. 자, 인근 지역.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금리는 25년 2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역시 물음 3번과 물음 4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고요.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본건과 같은 주택 정비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 요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투자 위험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 위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자, 인근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할인율 6.5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할인율 6.5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료 9번인데 스케줄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다음 자료 9번인데 스케줄표 제시되어 있고요. 자, 기타 사항으로서 단가 나와 있고, 여기서 다른 건 다 단가에 대한 얘기인데 4번에서 개발법 적용 시 할인 기간은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번의 문장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법으로서 시산 가액을 구해봐야 되는데, 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로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개발 후 가치를 먼저 구하죠. 개발 후 가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뭘 뺍니까? 개발 비용을 빼죠. 이렇게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개발 비용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전 상태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개발 전 상태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개발법의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건에서는 개발 후 가치가 뭐죠? 바로 아파트예요. 59 타입의 아파트가 개발 후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59 타입의 아파트의 가치는 조합원 분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 추가 분담금 납부 만료일 시기에 19억 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9억 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정비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지어지게 돼서 드디어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시세가 얼마인 거예요? 그때 시세가 중요한 건데 그때 시세가 19억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시세는 19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를 가지려면 개발 비용으로서 무엇을 투입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헌집을 내놔야 되고, 지금 본건의 경우에는 헌집은 아니고 도로이긴 한데 종전자산으로서 이 종전자산 도로 부지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토지에다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지만 새 아파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번 평가에서 구하는 것은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감하는 비용은 바로 추가 분담금만 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분담금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발 전 상태의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토지 가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 가치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러한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얼마의 가치를 가질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진 토지 가치는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질 개발 이익이 반영된 토지가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발 사업을 했다는 걸 전제로, 이러한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토지가치에는 이러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이 토지가치에 반영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이익이 반영된 토지가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개발 후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19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할인율은 6.5%이고, 자, 할인 기간을 구해야 되는데, 자, 할인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준 시점이 2026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26년 2월 20일이에요. 자, 그런데 봤더니 준공 및 입주가 23년 12월이고 추가 분담금 납부 기한이 23년 2월 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할인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요거는요, 문제에서 19억 원이라는 시장 가치가 언제 기준이라고 줬냐면 예상 추가 분담금 납부 만료일 기준으로 19억 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날짜를 기준으로 19억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2월 20일서부터 31년도 2월 달이니까 요거는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2월 달이니까 5년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날짜가 없다 하더라도 대충 5년이니까 5년으로 간주해서 1.06의 5승으로 현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후 가치의 현가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의 현가인데, 자, 우리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죠. 자, 추가 분담금은, 자, 조합원 분양가 빼기 종전 자산 가액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자, 이러한 산식으로 추가 분담금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권리가액은, 자, 우리 이렇게 구한 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종전 자산 곱하기 비례율 해주면은 4억 3,600이 권리가액으로 나와요. 우리 이것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4억 3,600 들어가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9억 9천 얼마이니까 조합원 분양가에 9억 9천 들어가면요, 여기서 요거 빼주면은 5억 5천 4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5억 5천 4백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추가 분담금을 언제 내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새 아파트를 10억 정도의 10억짜리 조합원 분양가로 이제 10억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낸 게 뭐냐면 내 부동산이에요. 내 부동산을 종전 자산으로 냈는데 그게 약 4억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더 내야 돼요? 5.5억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5.5억을 더 내야지만 이 아파트가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10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언제 내느냐라는 것인데, 입주할 때는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지도 않고 입주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겠죠. 자, 돈을 내야지만 내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야지만, 분양가를 납부해야지만 내게 되는 거지, 돈도 내지 않았는데 내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하려고 하면은 돈을 납부해야지만, 돈을 완납해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돈을 내야지만 열세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를 할 때 이때부터 돈을 내야 돼요. 자, 12월 달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자, 이때부터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주라고 하는 것이 입주 시작하자마자 입주한 사람도 있고, 끝날 때 마지막에 뒤늦게 입주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입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정한 날짜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30년 12월 달서부터 2031년 2월 달 추가 분담금 납부 기한, 이게 마지막 날이죠. 요때까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 내고요. 어떤 사람은 이때 내요. 어떤 사람은 이때 내고, 어떤 사람은 이때 내고, 어떤 사람은 이때 냅니다. 자,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 이 사이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데, 요때 낸다, 이 납부 기한에 낸다 라고 하면은 요때까지는 5년이에요. 아까랑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5년인데, 만약에 이때 낸다, 좀 빨리 낸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4년 10개월입니다. 그때는 4년 10개월이야. 그때는 4년 10개월이지만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10개월 이상은 그냥 1년으로 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의 납부 시기는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에서부터 이때까지 사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기간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면 4년 10개월이고 이때를 보면 5년이지만 어쨌거나 10개월 이상은 1년으로 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로 보든 어쨌거나 이 사이 기간은 전부 다 everybody 5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인 기간이 여기에 5년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5년이다 라고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당연히 5년 아니에요 라고 하는 답안지가 있고, 이렇게 왜 5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답안지가 있었을 때 당연히 이 후자가 더 득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숫자는 어쨌거나 1.065의 5승이 나옵니다. 숫자는 이거예요. 맞아요. 숫자는 요거 하는데, 그런데 왜 숫자가 요거냐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것을 5년으로 보았냐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술이 답안지에 나와 주셔야지만 득점에 더 유리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실무는요, 뇌를 빼고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요 문제를 푸실 때, 특히 37회 문제 푸실 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시험장에서 심지어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이 심지어 남으신 분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실무를 수학 문제로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무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평가예요. 감정평가입니다. 자, 어떤 물건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얼마로 평가하는데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게, 그게 평가 보고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험생이 답안지에 쓰면 바로 그게 수험 답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무라고 하는 것을 수학 문제로만 접근해 버리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1.065의 5승이 맞잖아요. 여기에 집착해요. 실무를 수학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착하시는데, 숫자는 이게 맞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러한 숫자가 도출됐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실무를 감정평가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시고 수학 문제 잘 푸시고 그런 분들이, 또 논리적이신 분들이 실무를 수학 문제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숫자에만 집착하셔서 그냥 당연히 5승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리시는데, 실무를 평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5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러한 판단. 사실 이거 대부분 그냥 생각 없이 막 푸셨을 텐데, 사실은 맨 뒤에서 10개월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보겠다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출제위원들은요, 문제를 한 문제 구성할 때 한 문장도 허투루 주는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문제 풀 때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장을 주는 것이라서 그러한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의 현가까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수입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 빼주시면은, 자, 개발법에 의한 시상가액을 구할 수가 있고 약 9억 8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가로 결정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평가 결과는 단가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총액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단가가 더 원칙이에요. 단가와 총액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단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단가가 꼭 반드시 나와 주셔야 하고요. 요것만 구했다? 좀 아쉬운 거고 단가까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음 3번과 4번의 약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음과 3번과 4번은요.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의 장단점을 기술하시오라고 묻고 있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떠한 장점이 있겠습니까? 관련 법상에서 토지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규정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소송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관련 법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해서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했습니다. 판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더욱더 평가의 객관성이 쓰겠죠. 법 평가의 정당성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관련 법상의 주된 평가 방법으로 규정된 방법이라서 장점이 있고 더 설득력이나 어떤 평가의 정당성이 강하고 두 번째 객관적이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해서 시장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공시지가 기준법을 개발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냐면 우리 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5년 뒤에 새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할인율은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미래에 대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각종 판단들이 미래에 대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 풀 때 이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상 들어간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개별적 격차 보정하고 지역적 격차 보정하고 개발이익이 반영된 채로 시장에서 평가가 되거나 거래가 된 사례가 있으면 그거 기준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만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추정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지적되는데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면은 시장성도 반영할 수 있다. 시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법정 소송에서 이러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판사님이나 아니면 원고와 피고에게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 이해를 시키기에 산식이 단순하여서 의뢰인이 산출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단점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정비 사업이 사업성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클 것이고 사업성이 낮으면 개발이익이 작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개발이익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서 그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개발이익을 높게 평가하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개발이익을 낮게 평가해서 그렇게 개발이익의 크기를 측정해서 토지 가액에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시상가액 구할 때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성 판단한 바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해서 개발이익이 반영된 상태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를 선정해서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했지 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 취재자가 준 서술을 봤지만 향후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할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러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상이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시지가 기준법의 장점과 단점이 개발법에서는 서로 반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개발법에서는 반영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개발법의 장점이 될 것이고 대신 이러한 점들은 개발법이 가지지 못하는 점이니까 이러한 점들은 개발법의 단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뭔가 두 가지를 엮어서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는 서로 어떠한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개발법 장점 보시면요.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근거로 해서 개발이익의 크기를 구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하죠. 이렇게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토대로 해서 개발이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의 투자 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하여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죠. 자, 우리 앞에서 개발법에서 할인율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자, 지금 봤더니 시장 금리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고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장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고 본건 주택 정비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투자 위험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높대요. 자, 높대.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얼마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금리 플러스 뭘 한 겁니까? 위험.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감안해서 프리미엄을 가산한 거죠. 그래서 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 가산해서 6.5%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문제표를 보시면요. 금리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냐면 국고채, 회사채 나와 있는데 자, 국고채는 안전하죠. 회사채 BBB는 위험하고 회사채 AA는 3.7 뭐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금리를 고려해서 이러한 금리에다가 플러스 아파트보다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위험의 크기를 감안해서 리스크 프리미엄 가산해서 할인율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투자 위험을 어디에 반영하고 있다? 할인율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투자 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하여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다? 이러한 할인율 결정 시에 평가 주체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6.5%가 금리 플러스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6.5%가 결정된 것인데 자, 여기서 자,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제시되어 있습니까? 제시되어 있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퉁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투자 위험을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얼마로 산정했는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할인율 결정이 주관 개입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주택의 미래 시세 5년 뒤의 시세 그리고 공사비 앞으로 공사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앞에서 우리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죠? 자, 공사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할인율도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주택의 5년 뒤 시세 공사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할인율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추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예측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의 장단점이 아니라 이 본 사안과 관련해서 각각의 평가 방법이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 그 논점이 뭐예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크기가 이 논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러한 개발이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방법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 사안과 밀접한 내용으로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4번입니다. 시산가액 조정을 해봐라 라는 것인데 자, 우리 시산가액 조정 기준으로서 실무 기준에 어떠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냐면 평가 목적 나와 있고 대상 물건 특성 나와 있고 자료의 신뢰성 나와 있고 시장 상황 나와 있어요. 자,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시산가액 조정 기준으로서 시상가액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목적인데 자, 이 평가 목적이 뭐예요?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매도 청구 소송 목적의 평가고 그리고 개발이익 반영이에요.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자, 시장성에 근거하고 관련 법상 토지의 주된 평가 방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목적의 평가 선례를 근거로 평가액을 도출한 공시지가 기준법이 개발법에 비해서 매도 청구 소송 평가라는 이 평가 목적에 더 부합한다라고 봤고 개발법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을 완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산출한 것인데 자, 앞에서 제가 개발법 설명드릴 때 우리 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후 가치가 있고 개발 비용이 있고 그러면 개발 전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개발 전 가치는 어떠한 전제하에 성립된 가치라고 했죠? 이러한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렇다면 이 토지는 이 부동산은 얼마의 가치를 가져 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의 가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치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비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아파트를 59 타입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는 전제하에 구한 개발이익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매도 청구 소송 목적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청산받고 나가는 사람, 이 정비 사업에 끝까지 참여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이 사업에 참여 안 할래 라고 해서 돈 받고 나가는 사람에게 얼마의 개발 이익을 인정해서 쥐어줘야 할 것이냐를 구한 것인데, 지금 이 개발법으로 구한 개발 이익은 59타입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얼마의 개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거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이 개발법은 조합원으로서 이 사업에 끝까지 참여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너는 얼마의 개발 이익을 향유할 거야 하는 그러한 개발 이익을 구한 건데, 지금 매도 청구 소송은 이 개발 사업, 이 정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니들끼리 아파트 지어서 새 아파트 들어가. 나는 그냥 돈 받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 얼마의 개발 이익을 인정할 것이냐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발법에서 구한 개발 이익은 정비 사업을 끝까지 완수해서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걸 전제로 조합원이 누릴 개발 이익을 산출한 것인데, 매도 청구 소송은 토지를 매도하고 사업에서 이탈하는 사람에게, 이 사업에서 나가는 사람에게 지급할 매매 대금을 구한다는 것에서 평가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감정평가 이론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논점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이 출제위원이 삼고 있는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반영된 답안지를 적어주셔야지만 좋은 답안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대상물건 특성인데, 대상물건은 현황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이나 대지로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개발법은 도로로서 평가된 종전자산 평가액에 기초해서 개발 이익을 산정함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현황 도로이지만 대지로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앞에서 개발법에서는요, 종전자산에다가 곱하기 비례율을 해서 권리가액을 구하잖아요. 따라서 개발법에서는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대지로서 평가한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도로로서 평가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개발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이 토지가 대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개발법은 그 토지가 도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대상 물건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법은 제가 감정평가 이론 강의 시간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개발법은 광평수 토지를 평가하기에 특화된 방법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작 면적이 100제곱만한 거, 그냥 단독주택 하나 지을 만한 이 땅 100제곱짜리 33평짜리 한 30평 정도, 그 정도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법을 쓰지는 않아요. 대규모 광평수 토지에서 어떠한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토지가 얼마짜리일까? 그러할 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이라고 한 것은 원래 광평수 토지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발법은 광평수 토지, 대상물의 특성상 면적이 매우 큰 토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인데, 본건 토지는 면적이 고작 108제곱짜리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의 가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쓴 것이고요. 자, 자료의 신뢰성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최근에 거래된 정상 거래 사례나 다른 사업 구역 내 평가 사례에 근거하여서 자료의 신뢰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된 실증적인 사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구역 내 평가 사례, 이 평가 사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증성이 높고 이거는 전문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거나 이것에 근거해서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하는 것은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은요, 분양주택의 미래 시세나 공사비, 할인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추정, 예측치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아. 5년 뒤에는 19억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추정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물론 이론적이지만 이 미래에 대한 추정이 어떤 합리적 근거하에 미래에 대한 추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사실 개소리이거나 미래에 대한 소설이 될 수가 있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인데, 자, 문제에서 시장 상황, 뭐이라고 줬습니까?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고, 아파트 임대가도 상승하고 있어서 양자의, 자, 물가 상승은, 건축비 상승은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이죠. 그런데 임대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임대가의 상승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는데 집값은 내려간다? 그러한 현상은 보기 힘드니까 이건 그냥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임대가가 상승해도 가격은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다고 쳐도 아파트의 임대가가 상승하는 게, 월세가 상승하는 게, 월세 300 받던 아파트가 월세가 400이 되고 500이 되는 게 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이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월세를 300 받을 수 있다 해서 400 받을 수 있고 500 받을 수 있다가 되면은 당연히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이고 요것은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인데,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업성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자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사업성, 즉 개발 이익의 크기가 변할 수 있는데, 25년 2분기 이후부터 시장 금리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할인율도 향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개발법에 의해서 산정된 개발 이익은 이러한 미래 시장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은 개발법에 의해서 산출된 개발 이익의 크기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시장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법에 의한 현재의 추정치가 점차 미래로 나아가면서 그 액수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산가액 조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보건데, 뭐가 더 설득력이 높다?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설득력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회 1번 문제 강평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자, 제가 이 문제에서 강조한 것처럼 숫자는 단순했습니다. 숫자가 단순했기 때문에 대신 정확한 채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다른 판단은 아마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판단 허용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40점 중에 20점이 이론 서술이에요. 40점 중에 20점이 이론 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론 서술에 있어서 합리성, 그리고 사안의 구체성, 설득력, 이런 것들이 요 이론 채점의 기준이 될 것이고, 여기서 생각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포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낮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는 생각보다 쉽다라고 판단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되게 판단하고 언급할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강평 마무리하겠습니다.